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어제는 전주, 익산, 완주, 김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었죠.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아침 구름은 많지만 어제와 비슷하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다는 예보 있죠. 막바지 무더위에 여전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많이 틉니다. 오늘은 19번째를 맞는 에너지의 날이죠.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지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 올리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등으로 무심결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요. 지구 온도를 낮추는데 함께 동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내에서 4,7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2명 더 들어 모두 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74만 5,351명이고요. 확진자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만큼 일요일은 어제와 오늘까지 더해지면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정치권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지역 순회 경선이 펼쳐졌죠.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 전주시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데 1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인데 이토록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경찰은 업무 적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는 기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평가 기준이 갑작스레 변경돼 특정 지역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현금 수거책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는 기사. 김제 농민회는 농민 결의 대회를 열고 정부가 쌀 초과 공급이 예상될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는 자동시장 격리제를 발동하지 않아 쌀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 정읍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단풍미인 쌀이 지난 19일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는 소식. 요금 500원으로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 오늘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방도시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이민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치고 나섰다는 내용.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체육회가 전라북도 경영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기사. 전북 지역 상당수 다가구 주택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미끼식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세우고 월 임대료의 몇 배에 달하는 권리비를 받고 있어 세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내용. 도내 28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시간 주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은천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신영대 의원과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신영대 의원께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발의 내용 좀 듣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도 심각합니다. 네, 그 인구감소 지역에 사업장으로 수도권에 있는 그 기업이 그 사업장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좀 개정안을 발의해놨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시키기가 여러 가지 리스어링 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결국은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날 텐데 기업이 안 와서 인구 감소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하게 되면 이게 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행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지금 현재 발의해놨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네. 지역으로 이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김관영 도지사가 대기업 유치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실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신영대 의원님의
이 특별법 개정 발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속도를 내길 바라겠고요. 정우천 의원님, 네. 뭔가 민선 8기는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에서 특히 정우천 의원님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새만금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그중에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우리 전북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를 한병도 의원과 함께 했다는 거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그 1극인 수도권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5국 2축 체제로 돼 있어요. 5극은 뭘 알다시피 예, 수도권과 그렇죠. 이제 광역으로 해서 불경,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2축이 이제 강원도하고 뭐 제주도하고 이렇게 특별자치도로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광주하고 하나로 호남권으로 묶어놓으면 또 한 번 또 홀대받을 수 있다 해서 뭐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로 하자. 그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관영 도지사와 이번 두 번째 협치의 결과물로 민주당의 한병도 도당위원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러한 협치의 결과물로 이번에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한병도 의원은 한병도 의원대로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해서 병합 심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적절한 전략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우천 의원님 한쪽에서만 발의를 하면 또 민주당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협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병도 정우천 의원이 함께 동시에 발의를 했고 여기에 보면 뭐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기용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입니다. 지금 한병도는 거기 행안위의 그 동의를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행안위 위원장이 이채익 위원장이 저희 당 위원장이에요. 예.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위원장이니까 조금 고려를 해달라 하는 얘기에 있어서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법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전북만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 공동 발의는 물론 이제 각자 따로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신영대 의원님 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발의를 정우천 의원 하시고 한병도 의원도 하셨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과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오늘 또 이제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저희 전북 지역 의원들이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특별자치도 제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추장 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전북 지역에 예. 국민의힘도 있고 저희 민주당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원분들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 특별자치도법이 완성된 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예, 더 보강할 수 있는 그 개정안들을 차후에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번에 예, 강원도도 좀 살펴보니까 예, 균특회계에 강원 개정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생기는 것 정도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재정 지원을 좀 강화하는 문제랄지 또는 국무총리의 주도로 해서 이런 특별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회를 구성하는 건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도 이번에 빠지긴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차후에 좀 더 우선 재정안 통과된 이후에 개정안을 통해서 좀 재정적 지원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추후에서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이죠. 대표 발의하신 정우천 의원님. 이 특별자치도법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국무총리위원으로 가는 내용은 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미 돼 있는 그 제주도, 그다음에 강원도는 지금 이미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제주도는 오랫동안 특별자치도를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는 이번에 24개 항 정도로 큰 틀만 잡았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랑 강원도를 위해서 들어가야 할 특별히 해결할지 예산이랄지 이런 거는 크게 지금 깊이 있게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실 그걸 들어가면 또 쟁점이 많이 다른 도하고 붙기 때문에 이번에 큰 특별자치도의 어떤 포괄적인 안을 이번 집어넣어서 저희는 28개 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병도 원안은 2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안에는 조금 이제 재정 기부금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조달하는 방안도 좀 집어넣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괄적인 안을 만들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해 안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시행이 됩니까? 물론이죠. 예. 그렇게 이제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예. 이제 구체적으로 또 아까 이제 신영대원 말씀대로 또 구체적인 전북 지원에 대한 안을 또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 100일 지났습니다. 지역 안에서 해야 될 얘기는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인데 어떻게 기자회견 들으셨는지 조금 입장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신영대 의원이 먼저 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요. 뭐 지방 분권 기자회견과 지방 분권을 연결시키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내용에 지방 분권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모든 내용은 뭐 자화자찬밖에 없었죠.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매우 좀 저조한 상황인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런 지지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들이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고 정부가 좀 너무 뭐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국민들에게 어떻든 사과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특히 이제 우리 수도권만 있는 게 대한민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그렇죠. 펼치는 건데 예. 이런 지방 소외랄지 지방에 대한 어떤 발전에 제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 분권이랄지 지방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취임사 때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100일 만에 취임사 때는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다. 지방 시대랑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다. 이렇게 뭐 말로 레토릭은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김사열 그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도대체 지방 분권의 내용이 저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 분권이란 내용은 없고 말만 있는 상황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정말 여당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반도체 학과를 증설하는데 수도권은 규제를 풀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수도권이 너무 요즘 대학 학생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인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된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지방대학들이 좀 고사유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권의 좀 대학들을 정원을 좀 늘리는 걸 규제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서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라서 오히려 지방 분권의 말에 알겠습니다. 성찬에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정우천 의원이 말씀 듣고 반도체 학과 이야기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윤석열 정부 100일 기자회견을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정치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면을 한번 다른 시각에서 보자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형식에 항상 구에서 프롬프트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없이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 기자들하고 한 거랄지 또 어떤 질문도 사전에 그렇게 내고 없이 바로 즉석 문답으로 한 거랄지 이런 거는 변화된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인사 혁신을 하면 옛날에는 그냥 대통령이 바로바로 인사를 혁신했거든요.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면 전환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충분히 국민의 뜻을 알았으니까 정말 거기에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게 뭐 개혁할 건 개혁하고 차근차근 하겠다. 지금 100일 됐는데 금방 뚝뚝뚝뚝 해서 아직 정치 프로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면을 조금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신영대원 말씀대로 이번에 정권의 이제 인수위에서 사실 국민통합위원회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제 제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첫 대통령 말씀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힐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방부흥권위원회인데 그분들이 사표를 안 내고 그대로 있으니까 한두 달 일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다시 말하면 그 두 개의 위원회, 중앙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시켜가지고 제대로 지방시대위원회로 9월 중에 이제 발족이 됩니다. 발족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시대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할 것이다. 단적으로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시도 공약을 맡았는데 그게 이번에 새만금에 들어가는 하이퍼튜브 9천억짜리도 실천 과제에 집어넣고 김관영 김관영 도지사와 이 협치의 첫 번째 성과물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그러한 모든 걸 포괄해서 지방 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그러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100일 기자회견을 주로 하시는데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10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향후의 국정방향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과거 최근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들도 취임 116일 만에 아마 기자회견이 열렸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늦게 열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자축위한 자성의 날이라고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요.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매우 낮다고 하면 이번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를 하고 시작해서 이것도 없었던 거고 예를 들면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정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에 무기 수출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 쭉 해왔던 건데 이것도 본인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의원님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거 반성은 전혀 없는 모습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좋습니다. 좋은 건데 최소한 대통령이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최소한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든 원칙들을 밝혀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전혀 생각되는 가운데 그냥 본인이 잘하는 거 하고 끝났어요. 100일 동안 아무 잘못도 없고 본인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공감 얻기가 쉽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 페트롤 전국이 하나만 얘기 드리면요. 도어 스태핑할 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조금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방향 목표도 최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분골쇄신하겠다 하는 게 사과이면서 아련하게 의지를 담은 국민한테 한 얘기죠. 이제 뭐 시작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뭐 페트롤 전북이 참 지방 방송이어서 아쉽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듣고 말씀을 더 들어보면 좋은데 우리 지역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도민들께서 일단 말이죠.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 총장협의회 총장님들이 이 반도체학과 관련해서 이 교육부가 입법예고안 개정안 내용에 반대의 목소리를 굉장히 냈는데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뉴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두 분께서 설전을 벌인 그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지역에 대한 균형 시각이 또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첫 잣대거든요. 이게 뭐 똑같이 학생 수를 늘려줬을 때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교원이라고 하는 이 교원들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그 쏠리는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은 또 어디로 쏠릴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정부는 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2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이게 늘어날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먼저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실제 대학교 하나는 지역에 하나의 어느 정도 튼튼한 중견기업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학생들 및 학교 관계자들이 거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력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어떤 그 대학의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실제 지방대학이 살아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번 내용을 보면 너무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실제 그동안엔 대학이 정원 늘리려면 교사, 교지, 학교 부지, 교원, 수인용 지원예산 등 이런 4대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수들을 좀 채용해야 되는데
교수 채용 같은 경우도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도 가능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면 정원이 늘릴 수 있도록 완전히 법령을 개정해 버렸어요. 예.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반도체학과가 정원 미달 폐지됐거든요. 지방대는 이런 상황인데 수도권에 뭐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번에 또 그 지원을 받았는가 봐요. 전국에서 40개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증설을 할 의사가 있는 대학도 받았는데 수도권 대학이 14개 대학에서 1,266명을 증원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럼 지방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그 SK 하이닉스가 그 용인으로 공장을 좀 옮기고 있는데 추가 증설하고 있는데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SK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있냐, 좀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도 SK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SK 입장은 뭐였냐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력 지원을 못 합니다. 결국은 석박사급들이 고액 연봉을 갖고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석박사급들의 그 전문 인력들이 전부 다 중부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반도체 교육을 시킬 만한 고급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현재 조건들이 안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교수 자원을 현재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특히나 일반 대학들이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들은 고액 연봉을 주면서 교수를 채용할 수 없잖아요. 예. 서울에 살 때는 가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쏠림이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반도체학과의 증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연료전지랄지 또는 뭐 전기차의 어떤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이랄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미래 산업도 있을 텐데 이 미래 산업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그 인력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의 대학들의 정원 규제 규정을 풀어줄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정부가 너무 잘못 가고 있다. 아까 지방 분권 얘기하고 지방시대 얘기했는데 지방시대 지방분권과 역행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동일한 조건을 적용을 하면 말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 이 기울어졌다는 표현을 잃었기 때문에 쓴 건데 이 지금 반도체학과 증원도 그런 현상으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원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반도체학과 부분만 갖고는 해결이 좀 안 된다고 그렇겠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지방에 유치가 안 되니까 기업이 수도권 중심이고 또 모든 인력이 수도권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학과도 빨리 기술과 실력을 반영해서 써먹으려면 수도권이 더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유치, 지방 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수단으로 강제력을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길밖에는 없거든요. 예. 또한 이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정부가 지방대학 발전 특별협의회도 구성하고 같이 뭐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을 하고 뭐 이런 등등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땜빵식으로는 이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지방시대다 하는 전제하에서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의 지금 정원 미달이 지금 현재 그 저출산 문제로 해서 4만 명이 미달되고 2년 3년 후에는 10만 명이 미달된대요. 그렇습니다. 10만 명이 미달되면 결국 수도권에서 미달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미달되거든요. 지금 학교가 통폐합을 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되는 폐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완전한 위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반도체학과 몇 명이 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그 과제다. 그래서 이번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본격적인 그러한 지방시대를 위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원광대학교 박명수 총장님을 한번 모셔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나누기로 하겠고요. 민주당 주말에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76.81, 박용진 후보가 23.19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울러서 또 도당위원장인 재선의 한병도 의원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로 당선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어쨌든 전라북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경선 없이 한병도 위원장을 이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걸 통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의 어떤 단합, 통합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의원님들과의 어떤 그 협치 이것도 함께 좀 모색할 수 있는 적격자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들은 사실 뭐 전당 시작 전부터 뭐 이재명 후보의 우세에 대해서 다 점쳤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전라북도라고 해서 호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치적 상황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이해해질 걸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결국 어떻게 당내 통합과 혁신과 개혁을 이뤄낼 것이냐 이런 과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예. 당선되신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누가 당선되든 간에 뭐 그런 과제들은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래도 고향에 내려와서 좀 득표율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 뭐 이런 생각일 텐데 호남 후보의 무덤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장수가 고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후보 또 남원 고향인 윤영찬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7.31%. 뭐 우리 도민들 뭐 고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 분석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이재명 후보로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만. 많이 아쉽죠, 사실은. 결국은 저 전에도 한번 토론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에 좀 그 역량 있는 정치인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 그 이전에 좀 인물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좀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장수 출신의 당대표 후보로 박윤희 후보가 나왔고, 남원이 고향이고, 한 윤영찬 후보가 최고에 나왔는데, 실제 득표율이 좀 높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또 두 번째로 호남권에서 지금 전남, 광주, 전북 해서 그전에 한병도 의원, 그전에 또 서삼석 의원, 이번에는 송갑수 의원까지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권에서 나왔는데 예. 실제 호남권의 의원들이 좀 합의하에 이제 후보가 한 명씩 나왔던 건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호남권 후보가 좀 낮은 득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호남 정치가 실종될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당내에서 보강할 것인지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좀 전북 의원들과 당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서 호남 정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정은천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북과 전남 광주를 향한 서진 정책 그동안 상당히 많은 관심, 뭐 그 중심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있었는데 좀 떠나고 나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2년 정도 정말 김종인 이준석 대표가 있어서 서진 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제 제가 있고 그게 이제 당헌 당규에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서진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은 그대로 되고 또 하나는 뭐 전라북도에만 해도 시군에 지금 22명의 국회의원이 동행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을 국회로 예산이 넘어오면 또 저희가 서너 명이 지금 예결위원으로 돼 있어서 뭐 서진 정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이번에 주호영 대표도 됐지만은 또 똑같은 마음으로 서진 정책을 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의 하늘은 흐린데요.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